자, 올릴 영상은 베이징 특파원 중국 문화를 말하다입니다. 홍순도에 여러분들이 지으셨고요. 작가 소개는 굉장히 짧고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은 좀 두꺼워요. 남대손가락 하나하고 반 정도 되고요. 제가 접어놓은 부분이 좀 많은 거 보니까 인상 깊게 읽었나 봐요. 이게 좀 매끄럽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글입니다. 사실 영상을 좀 여러 번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데 중간에 전화가 좀 많이 오네요. 오늘 제가 웬만하면 편집을 안 하고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찍는데 이게 5번째예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특허 분류 체계를 통일할 목적으로 스트라스부르크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1975년 10월 공표되었다. 이전 1954년 12월 19일 유럽 조약이 작성되었고 유럽 의정서에 의해 특허의 국제 분류가 됐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83년 공업 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 협약됐다. 우리는 특허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기준으로 그 국가가 세계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있다. 누군가의 지적재산권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 국가에 짝퉁 제조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준다. 우리가 말하는 특허는 서부, 즉 유럽에 의해 의미에 결정되었다. 그 누구도 종이, 화약, 나침반, 마취약 이런 것들의 특허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없다. 물론 특허법상 존속기간이 20년이다. 이 또한 서구의 일방적인 규정이다. 저작권 보호기간도 70년. 마찬가지다. 이 법들은 현재 상식이지만 인류과학에 공헌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상식 또한 시대상의 상식일 뿐 시대가 달라지면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의미가 없지만 산업혁명 이전까지 동아시아는 서구 유럽보다 문명국에 속했다. 1820년 청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던 국내 총생산량의 비율은 3분의 1에 달했다. 중국 내륙을 기준으로 중국 역사를 설명하자면 한나라, 명나라,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모두 각 시대마다 세계 총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GDP가 전 세계의 25%를 넘지 못하고 있으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재력 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말하는 중국은 중화민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주가 무너진 뒤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충돌해서 만약에 국민당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다시 성장했을 것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난 인구이다. 인구는 생산량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엄청난 소비시장을 가진다. 우리는 이런 중국과 인접하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한 혜택을 누려왔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역사책에서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라는 식이 있다. 조공이란 전 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종주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기적으로 중국에 사절을 파견하여 바치는 일종의 예물이다. 이는 시대상의 관행이고 질서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중국에 조공을 보내면 중국은 반대로 상대국에 선물을 보내야 했다. 만주, 몽고, 안남, 서장, 일본 이런 나라들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인 영국과 프랑스 또한 19세기에 이르러는 중국과 통상하기 위해 조공을 바쳐야 했을 정도다. 중국이란 시장을 열기 위해 주변국들은
조공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중국이 열어주는 시장의 혜택을 얻어갔다. 그 시대 보편적 질서 속에서 조선이란 굉장한 모범 국가였다. 조공을 많이 보내던 국가는 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 이는 현대 질서에서 수출과 수입으로 불린다. 우리는 책봉이라는 그 시대 질서에 충실하게 임했다. 그 또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책봉은 동아시아 외교 편입에서 그 존재를 증명하고 국제적인 승인을 하는 관계였다. 이에 대해 종주국은 주변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고 상호 불가침의 외교적 약속을 보장받았다. 현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해외 순방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특히 최후방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을 극진히 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현대의 한미상호 방어조약, 그리고 수출, 수입, 단어만 살짝 바꿔 부르자면 지금의 국제 질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시기 미국의 역할이 단지 중국이었을 뿐이다. 그 시대 소중화 역할을 하고 있던 국가는 조선이었다. 그 질서는 청나라가 빠르게 무너지며 바뀌어 갔다. 그 뒤로 2세기 동안 패권 대륙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갔다. 사실상 동서양의 문명 충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편전쟁으로 전 근대적 중국 질서가 영국이라는 합리주의로 교체되었다. 그로 중국이 세웠던 국제 질서는 서양에 의해 재편되었다. 불과 2세기밖에 되지 않은 국제 질서가 영세적이라고 말하기에 인류 전체 역사에서는 너무나 작은 순간일 뿐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동양은 항상 문명의 중심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보통 국력은 군사력과 생산력에 비례한다. 군사력과 생산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구이다. 나는 중국이 언젠가 다시 그 자리를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는다. 내가 말하는 중국은 앞서 말한 시진핑 주석이 운영하고 있는 중화민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청나라는 여진족의 나라였고 원나라는 몽고의 나라였다. 그 대륙에 입성하게 되는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중국은 엄청나게 매력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최소한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첫 중국인과 식사를 하게 된 것은 뉴질랜드에서였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만의 모임이 있었다. 나 혼자 덜렁 참석하게 되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며 엄청난 중국어를 듣고 나니 내가 중국에 유학을 온 건지 뉴질랜드에 유학을 온 건지가 헷갈릴 정도였다. 그러다가 중국 식당을 들어갔다. 책에서 설명한 대로 중국 식당은 대체로 둥근 원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이것이 인상 깊었던 것은 다름 아닌 동학농민운동에서 사발통문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가 될 수도 있고 누가 위와 아래가 될 수도 없도록 사람의 이름을 좌와 우, 위와 아래로 쓰지 않고 둥근 사발 모양으로 감싸 쓴 글은 그들이 철저히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어쩌면 누구나 비슷한 거리에서 눈을 맞추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는 상석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밥상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식탁을 휙휙 돌려가며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밥을 떠가는 이런 식사 문화는 오랫동안 차까지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하는 중국 문화가 되었다. 여기서 그들의 인맥 형성에 큰 도움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결정된다. 책은 중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자책과 병행하면서 읽었다. 재판되는 과정 중에 내용이 수정이 되었다. 전자책 내용이 일부 사라지고 일부는 생겨나기도 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중국의 뇌물에 관련된 내용이다. 뇌물 규모가 억 단위만 되어도 매스컴에서 우린 난리가 났는데
그 규모가 조 단위는 되어져 있다. 공무원들이 공금을 벌이는 술값으로만 매년 85조 원을 쓰는 나라다. 그 규모가, 이 나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도 나지 못하게 한다. 술값으로만 85조. 85조면 현대차, LG차, LG전자, 포스코, SK 이것들 모두 더하고도 6조가 넘는다. 물론 이거는 글 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거지,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이걸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앞으로의 미래가 아시아에 있다며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다. 자신의 두 딸에게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앞으로 한반도가 가장 역동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시작을 통일로 보았다. 물론 현재로서 다소 현실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 가정이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닿게 되면 우리는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명천구체기는 순식간이라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누르하치가 경성에서 후금을 건국한 게 1616년이고 후금과 명이 전쟁을 벌인 게 1619년이니 조선에게 형제국의 관계를 분신관계로 바꾸려고 한 것이 1636년이다. 사람으로 치자면 한 세대가 흘러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중국의 등소평이 사회주의 체제를 모방하다가 1978년 개방정책을 시행한 뒤로 40년 정도가 흘렀다. 이제 G2 자리로 올라와 미국의 옆구리까지 차올라와 있다. 언제 쌍이 뒤집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일만으로도 수천억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기도 하고 수천 명을 동시에 입시시킬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많은 이 나라는 내가 유학할 때조차도 놀랍게 만들었다. 실제로 내가 유학하던 시기 비행기 값이 2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학교에서 일주일짜리 단기방학이 있었는데 같이 유학하던 친구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일주일짜리 단기방학 동안 부모님을 뵈러 중국을 간다던 그 친구는 우리에게 말했다. 이들은 왜 안 가? 돈 때문이라는 것을 녀석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외국에 조금만 거주하면 이런 일들은 쉽게 볼 수 있다. 참 별거 없던 녀석이 외국에서 뚜껑 열리던 BMW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난데없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일은 부지기수다. 대충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지출 수준은 상식적으로 가늠이 되지만 중국 친구들의 지출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대다수가 그렇진 않고 아주 극소수가 그러하다. 나는 제갈공명, 유비, 장비가 나오는 삼국지 소설을 좋아했다. 충의와 지략이 넘쳐나는 그 세상을 보고 중국에 호감을 가졌다. 하지만 유학 후에 만나게 된 비매너적이고 시끄럽고 지저분했던 중국인들에게 너무 실망했다. 그렇게 중국의 색안경을 끼워 살다가 갑자기 천지가 개벽한 듯 중국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명과 청이 교체되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청을 오랑캐라고 부르던 우리 선조들의 시선이 나에게 남아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교체가 되던 우리가 중국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몹시 불리한 일이다. 책은 400쪽이 가까웠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대략 만 2일 정도가 걸려 읽었는데 읽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책이었다. 저자는 떳떳하게만 서술하지 않고 재미있는 필력을 자랑하며 글을 서술해간다. 그 이후로 딱딱할 뻔했던 중국 문화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고 그의 경험은 마치 중국에서 경험한 기억을 훔친 듯 알차게 채워져 있다. 이것도 저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쓴 책이 글이고요. 제가 이거 한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을 썼나봐요. 근데 여러 명이 같이 쓴 공저가 많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같은 내용을 읽고 했는데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